자, 탈북민이 3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생존을 위한 이 탈북을 했다면 요즘에는 형태가 좀 다양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외부 사회 동경형 탈북이 있고요, 정치형 탈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더 나은 미래를 좀 이렇게 바라보는 탈북도 있고요. 그 탈북의 동기가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네. 북한의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기득권을 해체시키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탈북민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두 차례 탈북과 북한 수용소 생활까지 거친 후에 한국에 와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한국 온 지 18년 만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출신 정교수가 부산에서 탄생한 건데요.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론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탈북 전후의 이야기, 또 한반도의 미래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죠. 김성열 부산외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고향은 북한에서도 북쪽인 청진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신 걸로 알게 됐는데 탈북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예, 뭐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이 저희 고향인데요. 네. 당시 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1990년도에 발생했던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혹독한 그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 당시 한 300만 명 정도 아사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하게 됐죠. 당시 탈북은 그 생존을 위한 하나의 출구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라는 곳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정보가 있었고, 네. 그래서 중국 가면은 이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2살에 처음으로 탈북을 하셨는데 바로 남한으로 오신 게 아니라 중국에서 머물르셨다고요. 잘 살았다는 그 중국이어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에 뭐 어쨌든 뭐 중국을 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어느 정도 생존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한국행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 정보를 얻고 이제 한국행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고 중국에서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셨는데 다시 북송이 돼서 수용소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네. 북송, 중국 정부에서 북송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이제 북송인 거죠. 첫 번째 북송. 예, 지금 최근에도 뭐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제 북송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이제 저도 이 중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안이 와서 저를 이제 체포해 갔는데 가봤더니 어머니하고 누나 다 이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잡혀 있느냐 했더니 이제 중국인이 고소를 했다.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 공안에서 무조건 잡아서 북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북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뭐 중국 정부가 지금 G2 국가로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유엔 인권 협의에 가입돼 있는 국가인데 사실 이거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인정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림으로 본 적은 있지만 이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자면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용소가 강점기 때 지어진 시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낙후된 시설이고요. 시설이 일단 거의 집결소라고 표현하거든요.
북한에서요. 예, 집결소라고 표현하고 이 집결소보다 좀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그런 이 수용소가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그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수용소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아. 그래서 집결소에 저희가 이제 갇혀서 뭐 거기도 뭐 노동 단련대랑 비슷한 곳이에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노동만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 끼만 먹어요? 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참 이 비인간적인 또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다라는 자체가 사실 좀 너무 이 비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요, 집결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탈북하신 분들이 강제 북송돼서 이 수용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북한 동기를 보면 다 경제난에 의해서 탈북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생계형 탈북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전문 용어로.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무능해서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탈북한 건데. 네.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처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집결소랑 노동 단련대랑 정치범 수용소랑 그 강도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른 겁니까? 이 분류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이제 분류돼요? 이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제 범죄 유형. 분리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강제 북송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탈북 동기 자체가 이제 뭐 경제난이기 때문에 수용소에 이제 가는 거고 단련대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으로 범죄를 범한 이 죄인들을 또 가다 놓고 교육시키는 곳이거든요. 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반정권 이 인사들을 잡아서 거기 영구적으로 못 나오는 이 구역이 있고요. 또 이 교육을 한 10년 정도 시켜서 또 내보내는 구역이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 내지는 뭐 정권의 반정권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저게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두는 그런 유형의 수용소가 있죠. 네. 이렇게 뭐 집결소에 뭐 계시다가 수용소 생활하시다가 다시 한번 탈북을 감행하셨습니다. 두 차례 탈북과 수용소 생활 또 한 번 실패했음에도 다시 한번 탈북을 감행하신 건데 굉장히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탈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생계형 탈북인데 네. 두 번째는 그 수용소에서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정권의 이런 비인륜적인 이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 그리고 반감을 갖게 되고 다시 무조건 탈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그 수용소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알게 된 형님을 통해서 네. 그 형님이 이제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이 중국 국경 근처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탈북하는지 루트까지 다 알고 계셨던 분이어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두 번째 탈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살 때 첫 탈북을 하시고 그럼 한국 땅에는 몇 년도에 몇 살 때 오신 겁니까? 한국에는 2004년도 9월에 2004년도? 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19살이었습니다. 19살. 네. 와, 19살이면 우리나라로 고3이거든요. 막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갈 나이인데 그렇다면 이 19살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아니겠고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하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공부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중국에 두 번째로 탈북한 후에 네.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신앙 안에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는 과정에 이 배움에 대한 그렇구나. 이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진단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정치, 철학, 뭐 역사 이런 서적들을 읽으면서 공부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2004년도에 19살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네. 무조건 대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 산하 이 기관인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네, 교육을 있죠. 받죠. 강원도에 있는. 네, 한 네. 3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이미 저는 대학교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와 외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군요.
국제 관계학 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네. 분단의 원인, 그다음에 그 원인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네. 우리 뭐 실향민, 그다음에 탈북민, 이 이산가족 분들의 그 상황, 고통, 아픔, 그리고 그것들을 이 좀 보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기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예. 또 근데 공부도 공부지만 이게 또 대학교를 가면 대학의 그 꽂힌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 같고 또 유학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은 좀 다이내믹했습니다. 네. 벌써 궁금한데.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거고요. 모범생이셨군요. 근데 뭐 공부를 뭐 어쨌든 뭐 저는 노력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어 이 과목들을 필수 과목들을 이수해야만이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 그다음에 남북한 문제 또 한반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토론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관련된 지식들을 좀 이렇게 축적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네. 미국 유학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미국은 어쨌든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학부 때부터 교환학생 또 어학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갔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영어를 좀 더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2학년 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공을 영문학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대학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없으십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좀 대학교 생활하면서 좀 다르다 했던 것들 없어요? 공부만 하신 거 아닙니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그 이화대학교에서 네네. 여자대학교에서 그 통일 토론대회를 했습니다 한번. 근데 이게 이 군함을 타고 독도로 가는 과정에 네. 토론대회를 열었던 거죠. 배에서요? 네, 배에서.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3등밖에 안 했는데 3등 대단하죠.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흔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됐던 배에서 적이 토론이라. 있습니다. 예. 네, 재밌네요. 자, 다시 우리 정치 얘기나 또 탈북 얘기로 넘어오자면 분단이 된 지 70년을 넘었거든요. 이제 모든 면에서 한민족이라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동질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족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족성이라고 한다면 영속성이 있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는 민족성도 있으면서 또 국가성도 있으면서 그래서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점에 우리가 강조를 할 거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남북 관계에 좀 더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따라서 동질성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뭐 다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좀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뭐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 다 자유롭게 가는데 자유롭게 못 가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질성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죠, 아직. 네. 그래서 북한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지방을 제가 내려서 보면 이 지방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사실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 통일과 대북 정책 관련된 모든 행사들을 좀 분산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또 시민사회와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그런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것을 맞습니다. 통일부가 나서서 지역민들에게도 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지역민들도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군요. 네. 그나마 사실 이제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어인데 이 언어마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제도는 물론 이질화가 더 커졌고 이 언어도 차이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언어 차이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의 MZ 세대랑 그다음에 북한에는 이제 장마당 세대에서 시장 세대로 이제 전환이 됐죠. 시장 세대와 MZ 세대가 서로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류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는 이 시장 세대도 드라마나 또 대중 가요나 다양한 남한의 이 한류를 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고 또 언어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외래어도 많이 익숙하게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 북한에서 이 한류 뭐 K-팝 같은 거 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수용소에 잡혀간다고 기사로 봤는데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장 세대 친구들이? 그래서 최근에 북한 정부가 네. 그 이 청년 일반 이 주민들이 이 외래 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네, 막아놨잖아요. 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는 계속 이뤄지고 있군요. 그렇죠. 이 암암리에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류를 지금도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좀 문화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류가 좀 더 좀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이 동질성을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요즘 남북 관계를 보면 얼음장처럼 차갑거든요. 벌써 겨울로 접어든 느낌이 드는데 이 남북 관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남북 관계는 이 여야가 합의 볼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통일을 좀 강조를 하죠. 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중심의 통일 정책과 통일 중심의 통일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평화를 얘기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을 얘기하자는 것인지 그 정책의 기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5년 단위마다 이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야가 합의를 보고 평화로 갈 것인지 통일로 갈 것인지 설정해서 이제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에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긴 합니다만 지금 뭐 어쨌든 북한이 계속 군사적인 도발을 하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한미 동맹, 그다음 한미일 이 안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후반부에서는 좀 그런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 통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통일에 대한 생각도 좀 갈려요. 하루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천천히 충분히 교류하고 해야 된다. 교수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통일에 대한 정책을요. 이제는 30년, 50년, 100년까지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계별로? 예. 그래서 낮은 단계로서의 통일의 접근. 1차적으로는 기능주의 접근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우리가 경협을 더 확대시키고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먼저 교류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제 통일로 진입하는 그런 이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중심에는 이 뭐 진보든 보수든 이 세력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독일의 통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독일에는 동독과 서독이 기본 이 합의서를 채택해서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또 통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통일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일 교육에서의 그 가장 그래도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교육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지금은 통일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 정권이 바뀌면 또 평화 통일이라고 또 바뀌어요. 워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 교육에서는 좀 일관성을 보이면서 또 통일 교육을 수도권에만 머물지 말고 지방으로 좀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 통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자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남북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이 명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일 교육은 정말 필요하고요.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변경도 없어야 하고 좀 지방으로도 지역으로도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탈북민이 3반명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생존을 위한 이 탈북을 했다면 요즘에는 형태가 좀 다양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외부 사회 동경형 탈북이 있고요. 정치형 탈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더 나은 미래를 좀 이렇게 바라보는 탈북도 있고요. 그래서 탈북의 동기가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네. 북한의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기득권을 해체시키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란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된다. 좀 앞으로도 나중에 또 통일됐을 때도 이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북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만 명의 탈북민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미리 경험하는 이 통일 예행 연습과 같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을 좀 교수님 언어로 해석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인 것 같은 느낌이 든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우리가 그 보면은 뭐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요. 학술 행사들도 있고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통일을 누구랑 하느냐에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탈북 3만 명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이분들을 데려와서 북한 사회도 좀 알고 북한 주민들의 정서도 좀 알고 그 통일의 주체와 같이 통일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통일을 얘기할 때는 탈북민들과 같이 그래야 이제 북한도 알고 또 나중에 통일을 위한 그렇지. 이 정책을 이 균형 있게 잘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 장이 있을 때는 탈북민들이 함께 와서 함께 와야 됩니다. 얘기를 같이 그렇죠. 나누고 예. 또 소통을 같이 해야 좀 더 탈북민들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고 예.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의 삶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럼요. 예. 네. 자,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화합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정책적인 것 또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선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이제는 그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을 바라볼 때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정권의 피해자라는 이 시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금 남한에 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곁에 있잖아요. 3만 명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서 북한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통일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은 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정부적 차원에서는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남한에서 정착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동경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한테도 사실 좀 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만들어온 세상에서 탈북해가지고 이 남한에 와가지고 성공한 그 삶을 보여주면 얼마나 자신들이 무능함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치적인 시그널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이 탈북민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을 바라볼 때 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군요. 한꺼번으로 이제 다 봤던 것 같은데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다. 예. 네, 또 이들도 피해자다라는 시각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한 분을 초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탈북민 출신의 정 교수입니다. 김성열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 외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플인사이드 김성열 부산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